어머니, 며칠만 빌려 쓸게요. 이 한마디로 70대 어머니는 거리로 내몰렸지만 10년 후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명동에서 아파트 10채를 가진 72세 장정숙 외아들이 눈물로 무릎 꿇으며 부탁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명의만 며칠만 빌려달라고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믿고 키운 아들이었기에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석 달 뒤 집 앞에서 며느리가 차갑게 내뱉은 말은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과 집,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울역 노숙자가 된 할머니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역 광장 한 구석에 오늘도 여름 햇볕이 따갑게 내리쪼입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갑니다. 누구 하나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곳엔 허름한 담요를 덮고 앉은 72살 장정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정숙을 그냥 장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저 서울역에 사는 노숙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장정숙은 매일 아침이면 역 주변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종이박스를 접고 신문지를 모으고 비닐을 골라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다니면 3,000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3,000원이면 역 건너편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죠. 그게 장정숙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과 점심을 때우고 저녁엔 남은 김밥 한 줄이나 빵 하나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나온 청년들이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였죠. 장정숙도 줄을 섰습니다.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 봉사자가 장정숙에게 밥을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고우세요? 장정숙은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손톱도 깨끗했죠. 폐지를 주우며 살아도 장정숙은 손만큼은 정성껏 씻고 관리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타고났나 봅니다. 장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원하지 않았죠. 봉사자는 이상하다는 듯 장정숙을 바라봤지만 곧 다음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정숙은 구석진 그늘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먹밥과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밥을 먹은 게 며칠 만인지 몰랐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봉사 음식도 수준이 떨어졌어. 예전엔 고기라도 들어갔는데 맨날 김치만 주고 반찬 좀 다양하게 줄 수는 없나? 장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밀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반납하려는데 아까 그 봉사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의료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도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봉사자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장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봉사자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다른 분 같은데. 장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정숙은 다른 노숙자들과 달랐습니다. 원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장정숙은 명동에서 정화주택이라는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파트 10채를 소유한 건물주였죠. 사람들은 장정숙을 장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존대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땐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직원들이 달려와 자리를 안내해줬죠. 고급 식당에선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세상 모든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역 구석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잠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장정숙을 피해갑니다. 지나가다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본 척합니다. 장정숙은 다시 폐지를 주우러 역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상가 뒤편 쓰레기장엔 오늘도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박스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문득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장정숙을 보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아이는 장정숙을 흘끗 보고는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장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모은 폐지를 수거업자에게 팔고 2,500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기엔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장정숙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거스름 돈 500원을 꼭 쥐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장 구석, 언제나 자리 잡는 그곳에 담요를 폈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전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지금은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장정숙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역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정숙은 담요를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문득 누군가 장정숙 옆을 지나가며 동전 몇 개를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장정숙은 그 동전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고운 손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전히 우아한 손이었습니다. 장정숙은 주운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담요를 덮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이면 언제나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 말입니다.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박도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죠. 명동 사무실로 찾아온 박도윤은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장정숙은 놀라서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냐? 왜 이러니?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들 잠깐만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장정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박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높아졌어요. 어머니 명의로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 명의로 분산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제발요, 어머니. 몇 달만요. 세금 절약하고 나면 바로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박도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장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 10채는 장정숙의 노후 전부였죠. 하지만 눈앞의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몇 달 만이지? 네, 어머니. 믿어주세요. 박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정숙은 그 온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키운 외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설마 어머니를 배신하겠습니까? 알았다. 서류 준비해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박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장정숙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채의 아파트가 모두 박도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박도윤은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꼭 빨리 돌려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그게 장정숙이 아들을 제대로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도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장정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박도윤은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출장 가셨는데요. 언제 돌아오나요? 글쎄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어머니에게 일정을 빠짐없이 알려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장정숙은 며느리 서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야, 도윤이 어디 있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전화 그만하세요. 도윤이가 바쁘다잖아요. 하지만 석 달째 연락이 안 되는데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편히 쉬세요.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정숙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장정숙은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채의 아파트 등기부에는 이미 박도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일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건 제 재산인데 등기부상 소유주는 박도윤 씨입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거요. 장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었기에 아무 서류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정숙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유리가 냉소를 띤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유리야, 문이 안 열려. 자물쇠가 왜 바뀌었니? 아, 그거요? 보안 때문에 바꿨어요. 그럼 새 열쇠 좀 줘라. 서유리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등기부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도윤이 명의로 다 넘어왔잖아요.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겁니다. 장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하지만 명의는 도윤이 거잖아요. 어머님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서유리의 목소리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니? 당장 도윤이 불러라. 도윤이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조용히 사세요. 우리 인생에 방해하지 마시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장정숙은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재산만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까지 쫓아냈습니다. 장정숙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손목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장정숙은 그것만큼은 꼭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장정숙은 어느새 서울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숙자들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장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일하고 모으고 아껴서 만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집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역 화장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장정숙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정숙은 시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다 아들한테 넘어갔어요. 증거 서류 있으세요? 없습니다.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어요. 서류 없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장정숙은 서울역 노숙자 57번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든 게 지워졌습니다. 장정숙이 서울역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엔 후덥지근한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은 모기에 시달렸고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정숙은 여전히 매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고 허리도 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3,000원을 벌기도 벅찼습니다. 어떤 날은 2,000원밖에 벌지 못했죠. 그러면 그날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장정숙이 지나가면 코를 막고 비켜섰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리가 더러워. 젊은 남자가 소리치며 장정숙을 밀쳤습니다. 장정숙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낼 수도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그럴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여름밤의 열기는 담요를 덮어도 식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기는 끊임없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장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비를 피했습니다. 장정숙도 근처 다리 밑으로 피신했습니다. 다리 밑에는 이미 몇몇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장정숙은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옛날 생각이 더 절실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집, 포근한 침대, 뜨거운 차 한 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폐지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모두 합쳐봤자 1,500원이었습니다. 장정숙은 비가 잠시 약해지길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장정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리를 빠져나오는데 쓰레기 봉투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버린 검은 봉투들이었습니다. 장정숙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먹을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신문지, 깨진 그릇,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나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밥과 반찬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그것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남의 음식 찌꺼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 10년 전에 장정숙은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장정숙은 쓰레기 봉투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장정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장 사장님 아니세요? 장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너머로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 윤 소장은 10년 전 장정숙이 운영하던 건물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장정숙은 윤 소장을 항상 잘 챙겨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주고 가족 행사가 있으면 휴가도 넉넉히 줬습니다. 윤 소장님, 장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윤 소장은 재빨리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장정숙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장정숙은 그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장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윤 소장은 장정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처 편의점 처마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장정숙은 힘없이 따라갔습니다.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건물도 아파트들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장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장정숙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윤 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아닙니다. 소장님도 이제 가보세요. 빗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괜찮다니까요. 이제 가세요.
장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 소장은 할 수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장정숙을 찍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장정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윤 소장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이 부당함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장정숙처럼 착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누군가는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윤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비는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정숙은 처마 밑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500원. 내일 아침 김밥 한 줄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문득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준 시계. 이것만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장정숙은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시계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장정숙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지. 조금만 더. 빗소리만이 대답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긴긴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장정숙은 여전히 서울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면 이제는 다른 이유로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단체가 또 찾아왔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장정숙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장정숙에게 국을 떠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봤습니다. 음식을 건네는 순간 여학생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모습을, 냄새를 피하려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불편함을 장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봉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냄새 진짜 심하다. 숨쉬기 힘들어. 그러게. 빨리 끝내고 가자. 다음엔 다른 봉사 찾아야겠어. 이거 너무 힘들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정숙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장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보고 있다고.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장정숙을 볼 때마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혹시 할머니, 여기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할머니만 특별 대우할 순 없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일거리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정숙은 그 태도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이 폐지를 주우며 걷고 있으면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핸드백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장정숙이 훔칠까봐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숙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장정숙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겠다고, 그리고 누가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자였을 땐 모두가 친절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날 사람 취급 안 하지. 좋아. 이제 내가 시험해 볼 거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장정숙은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요. 사실 장정숙에겐 아직 방법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명의를 넘기기 전에 비상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계좌였죠. 그 안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숙자로 살며 세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장정숙은 노숙자 복지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남산 근처에 있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밤에 잘 곳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시설 정문으로 들어서자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장정숙은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관리인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작성하세요. 규칙은 엄격합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시설물 훼손하면 퇴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숙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관리인은 시설 안을 둘러보라며 손짓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 쉰내,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정숙도 줄을 섰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자 시설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국을 떠줬습니다. 하지만 시설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국을 부었습니다. 받아요. 말투는 반말이었습니다. 존댓말도 아니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장정숙은 조용히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시설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여기 공짜로 오는 곳 아닙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감사한 줄 알고 조용히 계세요. 말썽 부리는 사람은 당장 내보냅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숙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시설장의 태도를 기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반납하는데 시설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이죠? 네. 여기서는 규칙 잘 지켜야 해요. 밤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알겠어요? 시설장의 목소리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정숙을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장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런 데 와서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알았죠? 민폐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민폐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는 시설장. 장정숙은 그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4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이불은 얇았습니다. 장정숙은 구석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주면서도 눈빛으로 모욕을 줍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마음으로는 업신여깁니다.
선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우월감과 경멸을 장정숙은 날마다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몰래 사둔 수첩이었습니다. 장정숙은 펜을 들고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장 김모 씨, 노인들에게 반말 사용, 민폐라는 표현 사용, 국을 떠줄 때 눈빛 차가움. 적으면서 장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차근차근 모든 걸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장정숙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세상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장정숙은 오늘도 기록했습니다. 장정숙이 노숙자 시설에서 지낸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장정숙은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우려던 참이었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신문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도윤 대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박도윤이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다가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장정숙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다렸던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욕심 많은 아들이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장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장정숙은 박도윤 관련 기사를 챙겨봤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기사는 날마다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 검찰 조사 내용, 재산 동결 소식. 박도윤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도윤이 어머니 명의로 받은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투자자들 돈까지 날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정숙은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것마저 탕진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박도윤의 모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동차 예금 계좌까지 전부 압류됐습니다.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서유리는 집을 빠져나가며 남은 현금을 챙겨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가족도 집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박도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정숙은 저녁 무렵 서울역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곳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밑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빈 캔을 흔들며 구걸했고 누군가는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구석진 곳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유한 옷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됐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빨리 지나쳤습니다. 남자는 계속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장정숙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장정숙의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당당하고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패였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했던 아들이었지만 저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조용히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국밥 2그릇을 포장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박도윤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추운데 국물이라도 먹어라. 장정숙은 국밥 한 그릇을 박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건네는 사람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도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잠긴 듯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도윤은 장정숙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장정숙은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박도윤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먹어. 식기 전에. 장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지만 계속 떠먹었습니다. 장정숙도 자신의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윤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윤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장정숙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박도윤의 울음소리는 다리 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끗 쳐다봤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의 눈물 따위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장정숙은 빈 국밥 그릇을 챙겨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도윤은 장정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장정숙은 박도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내일 또 오마. 그때 할 이야기가 있다. 장정숙은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도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를 빠져나온 장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정숙은 약속대로 다리 밑을 찾았습니다.
박도윤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정숙을 보자 박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조용히 박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박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정숙은 멀리 서울역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가져간 날 말이다. 나는 이미 다 정리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파트 10채, 명의만 내 이름이지 실제로는 내 신탁 계좌에 있어.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나는 이미 일주일 전에 변호사를 만났어. 신탁 계약을 했지. 명의는 내 이름으로 넘기되 실제 소유권은 신탁 계좌에 묶어뒀단다. 그럼 제가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은행이 압류한 건 명의만 내 이름인 아파트야. 실제 소유권자는 나니까 법적으로는 무효지. 이미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 박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장정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사셨어요? 돈이 있었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장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는 다들 인사하고 웃고 친절했지. 하지만 내가 노숙자가 되니까 아무도 날 사람 취급 안 하더라. 엄마. 봉사자들은 웃으면서 밥을 줬지만 뒤돌아서면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어. 시설 직원들은 공짜 밥 먹으러 온다고 민폐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지. 길 가는 사람들은 날 보면 피해갔어. 장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일부러 노숙자로 지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봤단다. 돈 있을 때랑 없을 때 사람들 눈빛이 얼마나 다른지 말이야. 엄마, 그럼 처음부터 저를 내가 날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았냐고? 아니야. 너만큼은 믿고 싶었어. 내가 키운 아들인데 설마 했지. 장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넌 날 배신했어. 명의를 넘긴 지 한 달 만에 연락을 끊었지. 며느리는 날 집에서 쫓아냈고 그때 깨달았어.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아, 난 내가 미웠어. 정말 미웠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걸 보니까 이제는 미워하기도 지겹구나. 엄마, 세상이 너한테 벌을 준 거야.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었어. 욕심이 너를 망쳤어. 장정숙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봉사자들의 이중성, 시설 직원들의 횡포, 모든 게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돈이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난이 뭔지도 알았지. 진짜 가난이요? 응.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난이야.
박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장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더러워진 손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원망도 하지 않을 거야. 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장정숙은 차갑게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내 곁엔 못 와.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살 거란다. 장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도윤도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장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면 남은 인생은 남들 위해 써라. 어머니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잘못한 만큼 세상에 갚으며 살아. 엄마, 하지만 그게 진짜 참회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장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간다. 너도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장정숙은 뒤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는데 박도윤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로 가세요? 장정숙은 멈춰서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 걱정하지 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정말로 변했을 때. 장정숙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박도윤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는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욕심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박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남들 위해 쓰라고. 그게 진짜 참회라고. 박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 어머니께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밤은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도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박도윤과의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동안 신탁계약을 관리해준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변호사는 장정숙을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장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러 왔습니다. 장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이건 아파트 10채를 모두 기부하려고 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장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통째로 기부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사장님 평생 모은 재산인데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장정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장정숙 재단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운영은 투명하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이 가도록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기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장정숙은 변호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주세요. 기자회견도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장정숙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소식이 터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아파트 10채 통째로 기부. 방송사마다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앵커들은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10년간 노숙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기부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학대 피해 노인과 독거 어르신 200명입니다. 신문 일면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숙자가 어떻게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회견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고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백스테이지에서 거울을 보며 옷매를 만졌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장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장정숙의 그 미소에서 깊은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장정숙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장정숙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정숙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노숙자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정숙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정숙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장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넘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는 장정숙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갈 곳이 없어 서울역 노숙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었습니다. 명의를 넘기기 전에 신탁 계약을 했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10년 동안 노숙자로 사셨습니까? 장정숙은 그 기자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장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시선, 모욕적인 말, 동정 섞인 눈빛,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더군요. 제가 건물주였을 땐 모두가 존대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가 되니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웃으면서 밥을 줬지만 뒤돌아서면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복지시설 직원은 공짜 밥 먹으러 왔다며 민폐라고 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피했습니다. 한 여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장내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저처럼 버려진 분들에게 돌리겠다고. 학대받는 노인분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드님과는 화해하셨습니까? 장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마음의 부자 말입니다. 장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장정숙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정숙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장정숙은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께 울림을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장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장정숙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정숙은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3달이 지났습니다. 장정숙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아파트 10채의 임대 수익금은 모두 재단 운영비로 쓰이기로 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생활비가 지원됐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 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이불이 준비됐고 샤워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직원들은 노숙자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장정숙은 그곳에서 무료 급식을 담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서울역에서 국밥 한 그릇을 받아 먹던 장정숙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밥을 만들어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 맛있네요. 한 노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정숙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장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밥을 받는 사람들은 장정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정숙은 한 분 한 분 밥을 떠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름을 물었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작은 관심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에 낯익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박도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 면도도 깨끗이 했습니다. 한 달 전 다리 밑에서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습니까? 장정숙은 잠시 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욕심 가득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오세요. 장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장정숙 옆에 섰습니다. 그날부터 박도윤은 매일 쉼터에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처음엔 다른 봉사자들이 박도윤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도윤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한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거든요. 박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식이 끝나고 두 사람만 주방에 남았습니다. 박도윤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진짜 부자로 살게 해드릴게요. 마음의 부자로요. 장정숙은 박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하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장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박도윤은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사랑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장정숙도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윤은 더욱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장정숙과 함께 매일 밥을 만들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쉼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장정숙은 배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송이와 햇빛이 함께 내리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장정숙은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박도윤이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장정숙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존엄의 빛이 빛났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장정숙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박도윤이 물었습니다. 장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행복해. 돈도 없고 집도 없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저도 그래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 그걸 아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장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도윤도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오래오래 놓이지 않았습니다. 쉼터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소리였습니다. 장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장정숙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장정숙에게 가르쳐 준 건 많았습니다.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 장정숙은 더 이상 돈 많은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도 아니었습니다. 장정숙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장정숙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장정숙은 박도윤과 함께 그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가실까요? 추우세요.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이 좋구나. 장정숙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여전히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장정숙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장정숙의 눈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고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겪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습니다. 장정숙은 그 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다고. 사랑을 얻었고 용서를 배웠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박도윤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장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 도윤아.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남을 위해 사랑하며. 네, 엄마.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구름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장정숙과 박도윤을 그리고 쉼터의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의 얼굴엔 평화와 존엄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장정숙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